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러는 바람에 누구나 한마디씩은 하는 그런 거 말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래서 나의 지식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얘기들을 탐구하는 시간, 7시 45분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다는 사랑? 잔소리? 세금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가셨던 네. 세무법인 필승의 황범석 세무사님이 네. 요즘 시장에서, 업계에서, 세상에서 요런 절세 컨설팅이 있습니다.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다 보면 세금을 내는 입장의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나라 세법은 또 어떤 것을 목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와중에서 어떤 창과 방패가 오가는지 아주 재밌는 세금으로 보는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2탄으로 요즘 유행하는 절세 컨설팅과 그 속에 숨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네. 광고를 잠깐 들으셔야 네. 보셔야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세무법인 필승의 지금 얘기할 때마다 세무법인 이름이 필승입니까? 해군 나오셨나 봐요. 필승! 황범석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필승으로 지으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업계에서 승자가 되겠다, 예, 극기복리하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과세 적부심 심사에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지난번에 나와서 절세 컨설팅 이야기를 해주셔서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 뭐 주변에서도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제가 저번에 뉘앙스를 좀 잘못 뿌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황세무사 우린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 절세 컨설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하려면 잘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네. 사례부터 시작을, 들어보죠. 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갖고 오신 네.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왜 이게 절세 컨설팅이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왜 저희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셨지만 제가 뭘 이렇게 하나씩 얹어드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랑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2세입니다. 2세라서 이제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고 아들은, 그 친구분은 조금 놀고 계시는데 금수저. 그 2세군요. 네, 2세였습니다. 네. 네. 근데 술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저 이번에 그 보험 하나 가입했어요. 그래서 네가 한 거야?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들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너가 보험 설계사야? 그랬더니 설계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법인에 그 월납액 한 몇천 정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거죠, 이 친구한테. 네. 아들이 보험 설계사가 돼서 네. 아버지가 고객이 되어주셨다. 네. 그러니까 네. 수수료 니 많이 먹어라 그랬겠네요, 그죠? 네, 예. 수임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너 얼마 정도 받냐? 네. 물어보니까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뭐 이제 월 납입액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 네.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걸 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가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조사관님은 야, 이거 사실 아버지가 너한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한 건 들어준 거네. 그렇지. 이거는 증여야 하고서 과세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야, 그거 하려고 설계사 자격도 땄다는 말이에요? 네. 야, 그 정도는 과세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네. 그림을 그려서 네. 뭐 그럴듯하게 그리든, 뭐 요즘에는 뭐 심지어는 화가를 써서라도 그릴 수 있다 하니 네. 아버지가 보기에는 야, 저 좋은 그림인데? 네. 우리 회사 네. 저 입구에 걸어놓자야. 네. 얼마야? 네. 50억입니다. 그럼 한번 깎아주라. 그렇게 한 40억에 사면 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네. 그거 요것도 말씀드리고 갈까요? 이거 그런 생각 한 적 얘기하기 있었어요.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그럼 미술품부터 네. 좀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사실 미술품이 그래서 그 상당한 그런 절세 행위에 많이 쓰입니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만 네. 근데 그 미술품을 거래를 할 때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시가라는 게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거라 물건이라 보면 뭐 돌아다니는 500원, 네. 1,000원 있지만 이제 예. 이게 없다면 이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면은 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들어 있거든요. 감정가액이 들어 있어요. 감정가액. 감정가에 그렇죠. 음. 그래서 미술품을 감정을 받는 거죠. 이 정도 가치가 있는지 네. 미술품 전문 감평사가 있습니까? 그럼? 미술품 전문 감평사라기보다는요. 얼마 전까지 미술품 협회라는 곳에서 하다가 네. 근데 그 협회가 뭐 또 짜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랬다고 저도 거기까지 트래킹은 했는데 야.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음. 그 미술품을 어떻게 평가하지 하고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평가 항목이 A, B, C, D를 곱하는데 거기에 막 이제 그 작가의 뭐 학력, 학력. 그 다음에 뭐 전시회를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야 그럼 이중섭 씨 그림은 거의 뭐 가격이 엄청 낮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못 배운 분이 그린 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 허점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평가를 받는다면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는 어렵다. 네 쉽지 않겠죠. 그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리는 평가지만 그렇죠. 그러면 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다 재벌이 있으면 네. 각각의 아들 그림을 크로스로 사주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저희가 가다 보면 거의 끝단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건 제가 공격 터트렸어요. 정말 제가 저번에도 나오면서 느꼈지만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 미술품은 그런 네, 그 미술품 그러시고.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지를 네. 하고라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증여세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채우면 더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안전하다는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두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증여 추정을 네, 피할 수 있느냐? 네. 와. 다른 사람한테도 보험을 좀 판매한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만 팔고 끝내려고 하면 너 진짜 이것만 하려고 그랬지. 네, 맞습니다. 어.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FC 뭐 이제 설계사를 따더라도 네. 한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FC인데 그 고객 중에서 아버지가 있었을 뿐이지. 네. 라고 이렇게 될 수 할수 있는 있고. 있는 네. 바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네. 이때 이 법인에서 들어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실제 이 보험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뭔가를 사유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들어준 건 아니다. 네, 우리가 이참에 이게 필요했는데 그때 알고 보니 내 아들이 FC였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씩 채워가다 보면은 이게 과세 리스크가 또 하나, 두 개, 세 개씩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험의 필요야 뭐 설명하기 나름이고 네네네.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네네. 근데 대개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소송을 가면 네네. 그냥 그것도 역시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까? 그렇죠. 사실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갈수록 납세자에 대한 승소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이런저런 정황이 있으면 네네. 근데 저는 조금 좀 뭐 그런 정황이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들이 그거 하나 팔고 난 다음에 네. 나 이 일 못하겠네. 적성이 안 맞네. 라고 할 네. 수도 있고 있죠. 네. 그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거지 전혀 불필요하거나 100%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네. 난 그래서 한 거다 라고 할 때 네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탈세가 목적이었어 라고 하는 내심을 네네. 국세청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었음을 그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세법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슈죠. 근데 원칙적으로 모든
입증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네. 예. 국가 입장에서 소명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필요 경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건 사실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국가에서 이런 사안이라면 야 너가 FC 되자마자 바로 들었네? 그리고서 받았네 아빠한테 한 건 받고 나갔네 정황이 이런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부당한데 한번 설명해봐 하면 이제 공을 던지는 거죠 납세자한테. 네. 예. 그럼 납세가 그 공을 받아서 야 아니야 나한테는 이때 이런 사유가 있었어라고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결국은 사회 통념으로 그냥 판사가 결정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야 재밌네. 네, 그 사례에서는 왜 증여의 이슈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네네, 그렇게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한테도 꽤 많은 금액이 가고 그렇죠. 아들한테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사에 가는 돈은 회사 돈이고요. 네. 아들한테 가는 돈은 캐시입니다. 그 증여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네. 이 해당 행위를 하는데 네. 단순히 증여 목적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용을 쓰면서 이제 그걸 비용 처리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자제한테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결국 돈이 갔는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회사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단순히 증여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과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누구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증여가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구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항상 해석에 따른 매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것도 있어야 된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활의 지혜, 인생의 지혜.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배우기만 배우고 이거 언제 써먹습니까 제가? 부자 아빠 되면 되십니다. 부자 아빠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제가 한 달 전쯤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번에 한 달 전쯤 나와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기본 세팅을 좀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똑같은 얘기 말고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네, 오늘도 약간 물론입니다. 기본 세팅을 하고 좀 이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재밌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번에 나와서는 이제 문자랑 곰자 이게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뒤집어서 보면 문, 뒤집어서 보면 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책이 있더라고요. 관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네. 그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인 심기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교원 교수님. 네네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네네네. 저 아는 형이에요. 진짜. 네. 저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인데 아 그러세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광기의 실험, 그 다음에 시장의 반격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전 정권에서 이제 26번, 27번 차례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보수 신문사인 조선일보와 그 다음에 진보 신문사인 한겨레 신문이 각각 어떤 기사를 내고 어떤 논설을 내는지를 그대로 계속 적으셨어요. 네. 근데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네. 와 이건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희 조세도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땐 부당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저희는 절세라면 국세청의 목적 자체는 과세, 어떻게 보면 또 과세가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란 것과 네. 엄격 해석의 원칙이란 게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대립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실질 과세 원칙과 그 엄격 해석의 원칙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요거는 컨설팅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전화를 한 통 받았던 건입니다. 네. 예, 지하철 타고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가구 주택 아시나요? 네. 네. 다세대 주택도 아시나요? 압니다.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가구 주택은 그 주택 한 채가 그냥 집 한 채예요. 맞습니다.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지만 네네. 1층, 2층, 3층이 그냥 집입니다. 네네. 3층 집. 네네. 물론 1층과 2층에 사는 세 가구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가구죠. 네네. 그러나 그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은 네. 당신은 집이 몇 채요 하면 요건 한 채입니다. 네네네. 다세대 주택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1층 주인과 2층 주인과 3층 주인이 다 소유주가 다른 네, 각각이 한 채씩입니다. 네네네. 뭐 더 이상 더 설명해 줄 게 없으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세법상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이 중요한데 네. 다가구 주택을 한 번에 팔게 되면 네. 만약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 구분 등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팔면은 한 1세대 1주택이 안 돼요. 각각 등기된 세대마다 각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되면 몇 주택이 되겠죠? 3주택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예.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바로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3주택이 되는데 그렇죠. 바로 2주택만 돼도 저희 전에 있었던 세법 지금 유예지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네. 예. 세금이 20%가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죠. 예. 근데 다가구 주택에 요건이 있어요. 법에 음. 3층 미만일 것, 예. 3층 이하일 것, 음.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예.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하나의 등기로 돼 있을 것, 요런 요건들이 있는데 음. 요런 요건 중에서 층수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보통 발생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옥탑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이 이 면적의 8분의 1이 넘어가면 요걸 하나의 층으로 봐버립니다. 네. 그리고 4층짜리는 무조건 다세대라는 거죠. 맞습니다. 나 집 한 채인데 다가구예요라고 하는데 1층, 2층, 3층, 4층. 야, 이게 무슨 집이 한 채야? 안 돼. 맞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깨져버리는 순간 한 층이 더 늘어나는 순간 이거는 다세대야라고 해서 예.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근데 만약에 이거는 법만 딱딱딱 봤을 때라면 엄격 해석 원칙을 한다면 이건 다가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의 등기로 돼 있고 한 명이 갖고 있지만 이것은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너는 중과세 대상이 맞아라고 과세할 수 있는 반면에 네. 근데 사실 실질이 야 나 이거 원래 다세대 다가구인 줄 알았어. 등기 하나 돼 있고 나 혼자 갖고 있잖아. 옥탑방 이거 하나 있는 거 뭐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게 실질이 다 가구라고 생각하니까 1세대 주택이 맞아라고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터져고 있고 납세자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도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옥탑방이 그러니까 조금 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옥탑방이 수평 투영 면적의 7분의 1인가 8분의 1 이상이면 그게 한 층으로 보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방이 없어도 그래요? 네, 그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계단실이 삐쭉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옥상으로 가려면 네네. 그게 그럼 옥상 전체 면적의 7분의 1 또는 8분의 1이 넘으면 네네. 안 된다. 네네. 옥탑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위에서 봤을 때 네. 넓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옥탑방을 뭐 창고로 쓰던 뭐 혹은 세를 주건 보통 세를 좀 뭐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려다 네, 네, 세금 폭탄을 네. 맞는 경우가 네, 네, 있는 네.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 거기에 방을 들여서 세를 주면 이제 그런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네네. 방을 안 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고로만 쓰든가 뭐 그런 경우도. 단순히 뭐 창고로 쓰게 되면은 그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청 출장 갈 일이 많으니까 종종 가면은 항상 거기에 막 인형들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시위도 많이 하시고 예,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예. 이게 사실 또 과세를 할 때는 뭐 종종 기획과세로 이렇게 하는 근데 경우도 질문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거를 미리 알았어요. 네네. 아유 나 여기 참 오늘 방송 듣던 황범석 세무사님 이런 걸 알려줬네. 네네. 안 그래 나 집 팔려고 했는데. 네네. 그럼 팔기 전에 그 면적 재섭 부수든가. 네네네. 하여튼 정리를 하고 팔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면 네네. 야 이 친구야 네가 지난 20년간 여기에 방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항공사진 다 있어. 그렇게 했으면 뭐 당연히 다 세대지. 네네. 라고 그것까지 치고 들어옵니까? 양도소득세법상 양도는 네.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부시고 팔면 부시고 팔면 괜찮다. 네, 괜찮은 거죠. 와. 그래서 요 건이 약간 이제 엄격 해석과 실질과세가 부딪히는 건이고 이제 네. 또 이제 실질과세 이제 제가 오늘 주택건만 3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1세대 1주택의 최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대적. 네. 1세대 1주택을 받음에 있어서 최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두 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정의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예.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건이 되게 많이 터집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아, 네. 자료는 이게 그 법을 올려놓은 건데요. 네. 이게 어쨌든 주택은 예. 세법상 이렇게 관계 사실상 없는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네. 이거 관련돼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네네. 오피스텔? 사실상. 아,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이 사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네. 제일 많이 과세되는 것 중 하나예요. 난 1세대 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를 했지만 네. 사실 이 오피스텔을 네. 거기에 dim차인이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네. 이걸 주택으로 봐서 이주택자로 봐서 중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음. 이게 제일 많이 제가 제 실무할 때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빌려줄 땐 사무실로 빌려줬는데 네네. 그 세입자가 네네. 그냥 주거용으로 써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주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집주인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네.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계약서를 쓸 때 아예 처음부터 네. 전입신고하지 말고 거주도 하지 말 것이라고 쓰더라도 네. 나중에 실제로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예. 그걸 또 주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집주인이 컨트롤할 수 없을 텐데 세입자가 그렇게 하는 걸.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그것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네네. 심지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집주인이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 문 열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도 집주인이 그거를 주택으로 네. 간주하고 알고 판단했어야지라고 하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저도 그런 사례를 제가 실제적으로 수임을 한번 했었고 예. 그래서 다퉜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질과세 원칙상 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이민 가라. 네? 싫으면 이민 가라. 아, 그렇죠. 아니 세무사도 납득 못할 논리로 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냥 실질로 과세한다고 하면 네네. 그게 싫으면 이민 가라는 얘기지 뭡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어쨌든 뭐 실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점의 차이가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집인데 오피스텔로 해놓고 네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네가 살았잖니. 네, 네. 우리가 그 뭐 못 봤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았으니까 넌 여기를 집으로 썼으니 네. 네가 세금 내. 네. 라는 건 인정해야죠. 네, 네. 내가 산 집 내 거니까. 네. 세입자가 그렇게 활용한 걸 네. 집주인이 덤터기를 쓰라는 게 네. 그게 무슨 실질과세냐 하는. 맞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때 제가 불복을 하면서도 상당히 억울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렇다. 에펙트는 또 이게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택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 예. 세 번째 주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 해석의 원칙이 부딪히면 보통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그 요거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세입자 한 가구 이사 안에 개포일 올해도 종부세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5,040가구가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멸실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정 사례 때문에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 이 사건이 저는 되게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유심히 봤던 건인데요. 네. 개포주공 1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세대들을 다 퇴거시켰습니다. 네. 퇴거시켰는데 근데 한 세대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안 나갔어요. 끝까지. 예. 예. 근데 그때 안 나가다 보니까 단전 조치를 했고요.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사실상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러고서 6월 1일이 지났습니다. 6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이제 행안부 해석에 따라서 철거되기 직전의 건물은 네. 다 주택으로 봐라고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그냥 나갔으면 아무도 안 사는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철거를 했겠죠. 그 전에.
나갔는데 철거는 아직 안 된 상황은 아, 어떻습니까? 나갔는데 철거를 안 했으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해석 어. 자체가 철거 기준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 세대가 안 나가서 결국 5,040세대가 모두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가고 네. 근데 재산세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재산세는 종부세는요 재산세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법이나 시스템이 모두 재산세 부과 기준을 따라가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개포 주공 아파트는 다 주택으로 봐서 종부세가 과세가 된 거죠. 5천여 가구가 다 종부세. 5,040세대가 1세대 뭐 2주택자 내지는 뭐 그러신 분도 있으시겠죠. 네. 아니 내 집은 그러니까 멸시를 즉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눈에 네.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주택이다. 그러면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런 걸 예상하고 한 분이 안 나갔으면 네네. 7동 301호가 안 나갔으면 아, 네네네네. 7동만 빼놓고 네네.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놓았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 만약에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실 그러면 그게 또 맞겠죠.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과세가 네. 야, 그렇게 과세가 된 사례였고 그럼 이제 납세자와 처분청이 싸우게 되겠죠 지자체가. 납세 입장에서 당연히 야 단전 조치됐고 단수 조치됐고 뭐 불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오고 전기 가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주택이냐라고 실질과세원 측이 주장한 거죠. 네. 이건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처분청인 지자체에서는 야, 우리가 뭐 해석도 그렇게 나왔고 철거 직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실질만 보냐 형식도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이 맞아 해서 둘이 붙었습니다. 우리의 지침상 멸실이 안 된 네.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은 네. 주택이야. 네네. 그렇게 해서 둘이 붙었고 이제 결론은 이제 심판원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이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사실상 거주하고는 자가 없고 단전 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바, 만일 우리원이 이건 지침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에 봐서 재산세 부과는 합리적이다라고 국승을 내린 거죠. 곡승. 네, 국승입니다.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 저게 단전 단수돼 있고 사람 안 살면 집으로 안 치면 네네. 전국에서 종부세 많이 내는 집들은 네. 5월쯤 되면 야 일단 나가 나가 단전 단수 해놓고 6월 2일 날 입주하는 짓으로 하면 네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 아낄 수 있는 종부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 이런 의견이 네. 또 있는 거죠. 네. 이런 의견이 그거 다 있고, 네. 빼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매길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매기고 이렇게 하면 매기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네네. 저거는 저기 국세심판원 차원에서 끝난 거예요. 뭐 혹은 법원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팔로우업은 하고 있는데 네. 그 계속 이런 유의 조세 심판원 결정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법원 판결문이 나온 건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물론 나왔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 저기 조세심판원의 그 근거가 네. 우리가 그걸 바꾸면 세금 매기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니들 편 이겼다 이렇게 손들어준 것 같아서 사실- 약간 행정주의적인 발상이 네. 아닌가 싶긴 해서요. 그래서 사실 이 건이 이것만 있느냐 아닌데 음.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사한 건이. 네. 근데 실질로 보면 거기는 집이 아니죠. 사실 그 네. 아파트는.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게 제가 알고 이게 거의 최초인데 그 이후에는 이런 문구는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윗단의 얘기만 이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실질로 보든 어떻게 보든 애매하면 그냥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면 네네. 얼마나 그 따뜻한 생활 됩니까? 어? 그걸 누가 봐도 억울한데.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엄격 해석이란 것이 있고 실질 과세라는 것이 있다. 네. 그래서 세무사님 앞으로 이제 큰일 하러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부세를 네, 네. 6월 1일 기준으로 100% 매기지 말고 아, 네네. 아니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365분에 300을 내고 아, 네네. 그렇게 하면 뭐 그날 이사를 갔네 안 갔네 따질 거 없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예. 이제 그 법원 판례들을 좀 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씀하신 대로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산세마저도 만약 재산세를 그렇게 과세하면 네. 종부세도 따라올 것이니까 했는데 재산세도 일할 계산하자.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다만 이제 행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판결이 그게 왜 나왔다. 무리예요? 나한테 그거 갖고 오면 계산 내가 다 해줄 텐데. 아니 365분에 몇 계산을 못 합니까? 뭐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네.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판결문들이 다 과거에 나온 것이라 어쨌든 행정상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네, 뭐 네, 네. 세무사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 이제 여태까지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해서 원칙 말씀드렸고 네. 저번 재밌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컨설팅 중에 좀 쉬운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좀 오늘 건 좀 난이도 높은 거? 높은 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잘못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상당히 유통했지만 이제 많이 과세가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종부세 절감 컨설팅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가장 핫한 세금은 두 개였어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의 모든 고민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텍스 컨설턴트 분께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딱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신탁을 활용한 것이었는데 예. 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절세. 네네. 근데 신탁이라고 하면 뭐 두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목적으로 맡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유언 대용으로 이렇게 맡긴다든지 신탁사에다가 예.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신탁법상으로 신탁이 되면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걸로 많이 다퉈서 대법원 판례에서 신탁사의 물건으로 다 봅니다. 실제 귀속이 얘네 거예요. 신탁을 하면 네. 제가 장순원 기자한테 신탁을 하면 네네. 제 집이 장순원 기자 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이 네, 맞습니다. 대여점 뭐 좋은데. 대학령도 다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되찾아올 거긴 하지만 네네. 일단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본다. 네, 다 저쪽에 있는 걸로 예, 보게 예. 됩니다. 신탁은 그런 거군요. 신탁은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세도 다 이쪽에다 과세해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요? 네. 소유거니까 네, 소유권이 있으니까. 네, 다 갖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소유권이 다 대외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돼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종부세 회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쵸. 내가 집이 세 채. 그렇죠. 여기는 무주택. 네, 네, 하나만 네. 갖고 있어 그냥. 그 재산세 저기다 과세.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감사원은 2020년도 12월쯤에 지적을 딱 해버린다. 야, 너네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관리 목적 신탁으로 해서 다 조세 회피하네. 첫 번째, 두 번째 납세자가 체납을 했는데 저거를 압류를 못하는 거예요. 납세자는 이쪽입니까? 그쵸. 원소유자. 원소유자가 체납을 하고 뭐 잘못을 해도 일단 소유권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네, 다 네. 재산세 다 저기.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어서 세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야 재산세를 신탁사에다 매겨. 네. 재산세를 다 신탁사에 매겨. 원래는 신탁사에서 매기던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 바꾸겠습니다. 네. 신탁사에서 매기던 것을 위탁자한테 매겨라. 원소유자에게 매겨. 위탁자한테. 네, 그게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데 있지만 네. 재산세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산세는 원소유자한테 과세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어요. 종부세도 그렇게 할 테니 종부세도 그렇게 할 테니. 네. 어디 그래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 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신탁해. 하지만 그래도 재산세랑 종부세는 너한테 과세할 거야. 위탁자 원소유자한테 원소유자 과세할 거야. 그거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의 이제 첫 번째 지식. 네. 결국에는 재산세는 내가 재산을 위탁을 했지만 나한테 과세가 된다. 네. 첫 번째. 예.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이제 위탁자가 됐죠. 그렇죠. 제가 아파트를 신탁한 수가 저는 위탁자가 됐는데 이 위탁자의 주인은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하다. 신탁법 10조에 의해서. 그건 무슨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저 이제 제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맡긴 사람. 맡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은 저기 신탁 사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 신탁사. 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위탁자입니다.
제가 맡긴 사람, 위탁자. 위탁자시죠. 네. 근데 그 위탁자의 지위, 제가 위탁자의 지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제 지위를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은 저한테 주고. 네, 네, 제 네. 집을 네. 이쪽에다가 맡겨고 신탁했는데 네, 네. 그럼 이쪽은 신탁, 네. 나는 위탁, 네. 위탁자인데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수탁자, 네. 위탁자인데 네, 네. 위탁자의 위탁자가 제가 아니라 황범석 세무사였던 걸로 바꿀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 친구 집이었다고 내가 네. 딱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위탁을 내가 했는데 왜 위탁자를 저렇게 바꾸는 걸 허용합니까 법에서? 신탁법에서 신탁조 10조에 보니까 위탁자의 지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의 목적이 있을 텐데 굳이 그걸 허용했다는 건? 근데 제가 사실 신탁법까지 잘 몰라서 아... 네. 어쨌든 그게 법상 가능하다. 법상 가능하다, 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지식으로 바탕을 해서 네. 이제 요렇게 하게 됩니다. 요 한번 그 PPT 한번 봐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소유자는 원 위탁자 전데 네. 이제 A 주택을 신탁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 A 주택 위탁자의 지위를 무주택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무주택자 네가 무주택자 쟤한테 맡겼다고 쳐. 네. 나는 다주택자지만 빠질래. 네. 그러니까 저의 주택은 한 채가 줄어들게 되고 네. A 주택은 제 주택이 아닌 게 되고 무주택자의 주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제가 이 행위를 몇 번 더 하게 되면 저도 이 주택자, 모두가 이 주택자가 됩니다. 네.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종부세가 다주택자면 이게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주택 숫자를 저렇게 분산시킨 거죠. 합법적으로. 신탁으로 네. 넘기고 네. 그래도 원래 위탁자한테 부과된다고 하니까 네. 위탁자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네. 그럼 쟤한테 부과하세요. 네. 라고 한다는 거죠. 네.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신탁을 하는 것도 합법이고 네, 네. 위탁자 지위 변경도 합법이면 네, 네. 이걸 누가 뭐라고 어떤 근거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요거 하나 밑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유행한 신탁을 통한 주택 명의 분산이 사실상 조세 회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걸 사실 어떤 주무관님께서 보시고 지자체는 저희가 주무관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무관님께서 보시고 야 이거 재산세가 사실 너한테 다 과세되는 게 맞네. 이거 실질과세 원칙상 네가 다 소유한 걸로 봐야 되겠네. 그 원래 다주택자였던 그 친구. 네네네네. 너가 이 행위를 한 데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첫 번째 그리고 이 신탁도 단순히 형식만을 갖춘 것이니 너한테 과세하는 게 맞겠네. 해서 이 주무관님이 여기에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아, 이번에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거에 따른 결론이 아직 요거는 고등법원까지 판례입니다. 제가 네. 고등법원 판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함.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런 일을 해야 할 어떤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오로지 절세만을 위해서 한 것 같으니 이건 아니다. 무효다. 네네. 그러니까 정당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고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서만 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저것도 법정에서 다투고 있군요.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1심, 2심까지는 했고 네네네. 고등법원까지 간 거 보니까 1심에서는 컨설팅 승을 했나 봅니다. 네. 1심에서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그래도 네. 법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네네네. 라고 하는 거 같고 고등법원은 야 이거 세금 안 내려고 이러는 건데 네네네. 실질과세 원칙. 네네네. 야. 대법원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국민 감정으로만 네. 보면 야 저런 게 되면 안 되지라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러나 뭐 법에 허용된 거 했는데 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다툴 것 같기는 네 하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이 또 쟁점이 이게 되죠. 보니까 뭐 법조계에서 유행했다는 걸 보니까 그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걸 좀 네. 쓰셨나 봐요. 그렇죠. 사실 이런 컨설팅들은 법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이제 야, 네. 우리나라 국세청 주무관님들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걸 다 집어내시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이 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만약에 들으시다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 제가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네. 뭐 삼각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컨설팅이라고 하더라도 그 네네. 컨설팅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 네네. 그건 주의하자. 네, 사실 저는 만약에 이런 구조를 제가 만난다면 저 같으면은 분명히 이건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세무사님이 네네.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됩니다 하면서 네. 그렇게 해주고 네. 당연히 수임료나 수수료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세금을 물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게 다툰 사례를 제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건 바이 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봤을 때 이제 가산세는 물어줘라. 가산세가 네, 나왔다면 네, 그렇죠. 본세 말고 이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너가 잘못해서 본세는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납부하더라도 이제 가산세 나온 부분은 물어줘라 하는 판결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사실 이런 판결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안 했다면 난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인데 그냥 스테이 했을 것인데 이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본세도 나오고 가산세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본세까지도 문제가 된 케이스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어줘라. 물어줘라는 그 결정문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판결문을. 네. 그럼 물어줘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서로 네. 다툼이 있고 그것도 역시 판사님 마음이다. 네, 네. 왠지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또 본세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세무사님 감싸는 거 아닙니까? 물어줘야 되는데 동료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런 판결문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로 정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번에 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프로님께서 저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아는 세무사님께서 저한테 한번 전화 오셔서 황 세무사 이거 해도 돼?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무사님이 근데 그 세무사님이 야 어떤 그 텍스 컨설턴들이 우리 고객 와서 쑤셔놓고 갔는데 이거 무조건 된다고 이거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막 그 세무사님 실력 없는 세무사라고 우리가 소개해준 사람 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사례. 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증여세를 과세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면은 과세 표준은 시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 주면 그 집의 시가만큼 증여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라는 거는 저희가 뭐 아이스크림 산다면 뭐 1,000원, 1,500원 시가가 있지만 주식이나 뭐 부동산 같은 건 시가가 그렇게 꼬리표가 달려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가가 있기가 어렵고 그럼 이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매매 사례가액이란 것과 이제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이제 매매 사례가액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 비상장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을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증여받았으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증여받고서 3일 만에 1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가 그 증여받았을 때 얼마인지 몰랐잖아. 근데 3일 뒤에 10억에 판 거 보니까 그거 10억짜리 받았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10억에 받아서 저는 10억에 증여세를 내죠. 네. 그렇죠. 3일 만에 팔았는데 이제 어쨌든 넌 10억짜리 받은 거야. 해서 10억짜리 증여세를 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매각해요. 3일 만에. 그러면 제가 매각한 가액이 10억인데 취득가액도 매각한 가액 10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증여세 내고 10억 원치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제로죠. 제로입니다. 예.
요걸 활용한 컨설팅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신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되는 건가요? 증여세는 내야 되죠. 아 근데 그 금액 차이가 나나 보죠. 하지만 양도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는 저희가 뭐 어쨌든 밑에서부터 세율이 올라가고 양도세는 또 세율이 또 높아가는 속도도 높고 또 구간도 높아요.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한 그게 1억까지가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에 네. 한 2억 5천 3억 어디 보자. 3억 2억 2억 5천 3억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제가 1억까지가 10%고 아 근데 제가 자꾸 헷갈려서 예, 요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요런 양도세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에는 네, 네, 이렇게 네. 증여를 하고 네 증여받은 가격에 팔았다고 주장하면 그렇죠.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네, 네, 절세가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한번 PPT 보시면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네.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서 법인이 이거를 한 6억 정도에 삽니다.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6억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저희가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을 증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증여세가 안 나오죠. 예. 그리고 배우자는 6억짜리를 받아서 법인에 6억에 팝니다. 예.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법인에서 세금 한 푼 없이 6억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증여세 안 나오죠. 양도소득세 안 음. 나오죠. 근데 이걸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이걸 소각하게 되면 의제 배당이라고 이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면 배당으로 과세되고 이제 주주 입장에선 배당받은 거나 비슷하니까 네, 자사주 맞습니다. 소각이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 네. 배당 소득세를 그때는 과세하는 모양이에요. 원래는 이게 차이가 있으면 이게 취득가액과 이제 소각가액을 차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한 것이고 그럼 예.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법인이 취득해서 그걸 소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구조에서는 취득을 6억에 해서 6억에 매각해서 네. 이걸 소각을 하든 가만히 가지고 있든 어쨌든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는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이 똑같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돌림으로 인해서 6억이라는 현금이 법인에서 세금 없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인에서 현금을 나오려면 보통은 급여를 주던가 배당을 하든가. 배당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6억이 나오니 음.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겁니다. 어떤 논리로 했죠? 네, 예.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차증여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말씀드린 네. 예. 교차증여 판례에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국세청 심사에서 5월에 이런 결정례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청구인 등에게 부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액을 희생하면서 1차 행위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6억 공제액을 하필 여기다 쓸 이유가 없다. 네네 네, 일단 네, 들어보죠. 네. 예. 청구인 등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 양도소득세나 종합세 등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워. 과세를 정당하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네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이니 네네. 물론 뭐 지분을 넘겨줄 수도 있고 네. 캐시 6억 원을 아내 또는 남편에게 그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네네. 부부간에는 그렇게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라고 하는 게 네. 입법 취지잖아요. 배우자한테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사실 배우자라고 하는 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서로 네. 같이 만든 재산이라고 보고 네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사회 상규상 넘어간다는 컨셉일 텐데 네네. 저거를 비상장 주식으로 저렇게 하든 네. 집으로 저렇게 하든 네. 어차피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절세하라고 하고 된 건데 네네.
판사가 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비상장 주식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네네. 저건 아꼈다가 나중에 집 같은 거 살 때 절세해 네네. 라고 강요할 근거가 뭡니까? 강요할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네네.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좀 웃긴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교차징역 판례에서도 역시나 뭐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로 간에 형제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국세청이 놀린 어허. 것이고, 네네.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맞닥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이 건도 결국에 이제 기획이 돼서 계속 이제 과세가 되고 있고 납세자는 또 불복을 하고 있고, 아. 예, 그래서 제가 다들 가장 머리는 이렇게 쓰는데 네네. 국세청이 단골 메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져온 결정례가 이제 2022년도 12월 5일까지도 이게 결정례가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 행위를 제외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 배당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조세 회피 목적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부인한테 아내한테 네. 그걸 증여한 거 단순히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뭐 인정받았을 아무것도 없죠. 근데 네네. 그 사이에 법인 사이에 어떤 그 뭐죠? 아까 그 배당 의제 배당이라든지 네.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지 네네. 그런 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거래가 네. 약간 조세 회피성 거래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법원까지는 아, 아니고요. 조세 심판원에서? 네, 국세청과 심판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냥 팔았으면 양도세를 냈을 텐데 네네. 증여한 후에 팔아서 양도세보다 낮은 세금을 냈으니 네네. 하여튼 둘 중에 비싼 걸 내 이 자식아 라는 뜻입니까? 뭐 그런 여기서 과세할 때는 이제 직접 매각한 걸로 봐서 그렇게 과세를 다 하셨어요. 네. 요 어쨌든 요런 사례가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요것도 사실 세무 대리인분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상당히 많은 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우자한테 갔던 돈이 이제 가지급금 원 대표자의 가지급금 이제 그 상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에 기인했다는 게 더 큰.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네네. 듣다 보면 네, 절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합법적인 절세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합법적인 절세라고 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결국은 조세를 안 내기 위해서 덜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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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합법이고 네, 네, 조금 전에 조세 회피 이후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므로 탈세다. 네, 네, 라고 하면 네, 네. 그거랑 절세랑 뭐가 다를 것이며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봐도 네.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이게 탈세냐 절세냐는 건 상당히 그냥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주면 누가 선을 그어줘도 좋지만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없고 이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저게 싫을 수 있죠. 국세청 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러라고 네. 부부간에 6억 그거 한 거는 아니라고 하면 네네 법에서 네네 그럼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네. 해주든가.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법에서는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고 요 구멍으로 지나가면 나쁜 놈 잡는다고 하면 네네 그거를 누가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글쎄요. 그러니까 법을 빨리 만들어서 보완을 해줘야 네, 이런 네, 컨설팅도 없어지고 네네 법문구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네, 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놓쳤으면 그거는 뭐 명목상으로 해주고 네. 빨리빨리 시행령을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도둑부터 잡으면 네네 그게 뭔가 법적인 안정성이나 네. 일관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다르니 네. 그러니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사항을 또 법에 규정할 수 없고 법에 못 규정하다 보니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예규에 규정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속 뭔가 구멍이 있고 알겠습니다. 해석 여지가 생기는 게 좀 문제인 것 이런 같습니다. 컨설팅도 주의하세요. 결국 이런 세금 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 네. 이런 컨설팅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쁜 컨설팅이 아니다. 다 잘 만들어졌고 잘 만들어진 컨설팅이지만 뭔가 부족했다. 거기서 하나씩을 채우면 뭔가를 채우면 이것도 분명히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뭘 채우면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부인이 자기 주식을 회사 주식을 네. 가져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네. 억지로 만들라는 얘긴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만약 제가 한다면 네. 약간 좀 기간을 좀 두고 하셔라. 라고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증여 받더라도 네. 너무 이걸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이제 또 약간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 차이를 좀 두던가 아니면은 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도 사유를 좀 만들어 놓던가 네,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남편의 또 재력이 결국 부럽습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근데 과세 당국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내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라는 게 그게 사또 눈에 괘씸하면 괘씸죄고 아니면 아닌 거 이게 무슨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전 근대적인 거지. 뭐 어쨌든 그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이제 보는 사람 맞습니다. 관점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은 증여할 때보다 양도할 때 훨씬 더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증여받으면은 낮은 세율 구간부터 이제 네. 세율이 10%부터 50%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세율이 쌉니다. 예. 비상장 뭐 중소기업은 10%, 뭐 이제 뭐 대주주는 20% 이런 식으로 되게 싼데 예. 네. 근데 증여, 그다음에 양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당. 아까 배당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자기 주식 취득하고 소각하면. 음. 그러면 사실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되죠. 이제 얼마 이상이 되면은 예. 그러면 그 세율은 또 되게 낮은 세율부터 또 45%까지 이렇게 네. 또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너 배당 소득으로 과세당할래, 주식 양도로 과세당할래? 라고 물어보면 납세자는 당연히 주식 양도로 과세를 할 거예요.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적용받으니까. 합산도 되고, 예, 네, 예. 또 세율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또 만들어진 컨설팅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PPT에 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식을 교환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양도라는 건 대가의 자산의 유상 이전이거든요. 자산을 넘기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교환은 저희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양도에 포함이 됩니다. 교환하는 것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 주식을 주고 그 대가를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 양도를 교환을 치면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가대로 교환을 했다. 500 만약에 500짜리를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500에 대해서 냈다라고 하면은 전 여기서 이게 과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가대로 법인이 이 주식을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또 배당소득세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한테 받아서 네. 바로 회사가 사들여서 소각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컨설팅의 핵심은 뭐냐? 너 주식 교환으로 과세당할래? 배당으로 과세당할래? 그래서 저는 교환으로 과세당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예. 네, 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근데 사실 이 컨설팅에 대해서 국세청이 또 과세를 했어요. 너 이거 교환이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거네. 교환 필요 없었잖아 하고서 과세를 했는데 네.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다투서 대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죠. 이제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을 심리 불속해한 건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원고와 채땡땡 땡땡땡 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만을 달리한 것으로 채땡땡과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중 조세 부담이 적은 거래 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와 채땡땡가 이 사건 주식 교환 및 주식 매매 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 회피에 해당하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 웃으셨어요? 저건 또 이젠 저거는 절세다. 절세 범위 안에 있다는 건데. 네, 근데 맞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여기까지는 봐줄만 하면 절세고 괘씸하면 그냥 탈세고.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정이 이제 결국 이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사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례. 네. 또 다른 모양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 주주 4명 있었습니다. 주주 4명 있었는데 이제 C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C법인의 주식을 F법인, G법인, H법인에 각각 매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C법인이 FGH법인을 합병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C법인의 주식을 C가 다 취득했죠. 예. 그래서 그 주식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도 뭐냐면 이 원고등 4인이 C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는 또 단기간에 이게 또 소각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로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조사관님이 보시고서 이거 부당해 하고 과세를 하신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의제 배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 양도라는 외관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외관과 의제 배당에는 실질이 괴리되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외관을 부인하고 그 실제에 따라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의제 배당 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구조 두 개가 사실은 똑같아요. Exactly the same인데요, 제가 보기엔. 네, 둘 다 저율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고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이죠. 네. 근데 두 개의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물론 심리불속행으로 났지만 두 가지 판결이 달라요. 근데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과세된 게 더 세련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간에 법인도 끼워넣고 합병도 하고 막 이렇게 세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이런 아직도 정립된 일관적인 논리가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절세 컨설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세련되게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단순히 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 컨설턴트들은 분명히 전에 나온 그 판례를 갖고 올 거예요. 예. 그리고 밀면서 보십시오. 이거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다른 과세 리스크 넘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야 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네. 제가 집을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뭐 10년 전에 산 집이라 한 1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네네. 그럼 그 10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잖아요. 네네. 10억을 벌었으니 너는 올해 연봉에다가 10억을 더해서 너의 올해 총소득이 10억에다가 더하기 네 연봉하니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네네. 왜냐하면 양도는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배당소득은 네. 20년에 한 번 배당 받았는데도 너 올해 배당을 10억이나 받았구나. 이 10억은 거기다가 네 연봉을 더하고 어찌어찌 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네네. 마치 매년 배당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꼼수도 생기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 네네. 종합소득세율로 높게 과세하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 네. 어느 해에는 배당을 많이 받아서 10억이 있지만 네. 그 다음 해부터는 배당을 계속 쫄쫄 굶어서 10년 동안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이 봐요 내 10년치 갖고 왔더니 배당을 10억을 받았지만 뒤에는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니 10억 배당 받은 거를 환급해 주세요. 최대한 분산해서 받은 걸로 하고 네. 여기에 따른 내가 낼 세금만 내고 나중에 환급해 주세요. 내가 이때는 과세한 건 이해가 됩니다. 네, 많이 네. 벌었으니까. 네. 그러나 평균을 해보니까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그걸 받아들여주기만 하면 저런 꼼순이 철센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벌 돈을 네네. 어떤 연예인은 3년 동안 번다는 거죠. 네네. 그럼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이나 3년 동안 연예인에서 번 돈이나 네. 결국은 일생을 하면 누가 더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연예인은 3년 동안 벌어서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세금은 많이 떼고 네. 그 뒤에 쫄쫄 굶으면 환급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소득을 최대한 평탄화시키고 네. 그것을 인정해주는 세법으로 바꾸면 이런저런 문제 다 사라진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에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소득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게 합리적이어서 언제 한번 사업하다가 크게 망한 게 있으면 네. 나중에 그거 크게 번 거라도 네. 이것으로 결국 빚 갚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평탄화 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돈 많이 벌어도 세금 안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쫄딱 망해서 한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네, 네. 하는 게 합리적인데 네, 우리나라 네. 세법은 네. 야 그럼 결국 돈 많이 버는 놈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나빠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여론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네.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 거는 맞지만 네. 부자들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네. 합리적이라고 하고 저항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뭐 또 그 사실 어떻게 보여서도 이제 감세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뭐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율도 한번 말씀드렸고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세무사님 빨리 세법을 바꾸시러 가셔야지. 저는 그냥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만으로. 와, 현실은 이렇군요. 네네. 사례 한두 개만 더 배워볼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원래 사실은 이거 이제 잘못 만들어서 과세된 컨설팅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용한 컨설팅으로 가는 게 오늘 목표였는데 네, 유용한 컨설팅. 유용한 컨설팅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네.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런 거. 다음에 유용한 컨설팅 특집.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제 그 컨설팅이 잘못 만들어지면 이게 본인만 과세가 되면 끝인데 이게 국세청이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기획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하게 되면 야 이 건 모아봐. 이런 건들 다 모아봐. 네, 그렇지. 그래서 다 자료를 날리는 거죠. 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서 이제 잘못됐으면 과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또 요즘에 그렇게 또 과세가 되고 있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요거는 신상인가 봐요. 거의 다 신상입니다. 근데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신상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상이 이게 항상 좀 반복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특허권 컨설팅이라는 것도 되게 과거부터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었었는데 또 과세도 됐었고 근데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유행하고 또 과세되고 약간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허권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에 이제 특허권을 냅니다. 이제 변리사들이 특허권을 만들어 주죠. 이제 사주가 있으면 사주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권을 출원을 하고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는 특허권을 갖고 있게 되죠. 그럼 그거를 법인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무엇으로 과세가 될 거냐라는 이슈인데 이게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되면 이제 필요 경비를 지금 현행 세법상은 60%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매각하게 되면 60원은 경비로 떨고 4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또 80%였거든요. 필요 경비가. 근데 이게 줄어서 60%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이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법인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가지금을 해결하는 네 그런 컨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연구원들이 개발한 건데 야 이건 내가 회장님이 혼자 집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회장님 명의로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법인이 산다. 이 프로님 너무 정확하신데. 근데 회장님이 그 분야 잘 모르는 분인데도 이렇게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회장님이 특허를 내실 때 보통 보면은 경영학과 출신 아니면은 뭐 다른 이과 출신인데 그런데도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네가 낸 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 특허권 컨설팅 이슈는 첫 번째 야 대표 네가 낸 거 아니잖아. 이 특허권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네 이름을 출연했으면 안 되지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왜냐면은 그래서 보는 것이 대표이사가 그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 역량이 있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구 노트 등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뭐 연구 노트 등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특허권 개발할 때 이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사비로 냈는지 이런 것까지 봐요. 근데 보통은 다 이거 법인 돈으로 내거든요. 회장님 이름으로만 하고. 그쵸. 특허권만 회장님이 내고 심지어 내는데 과거에 이 법인에서 유사한
특허권을 냈는데도 또 그거 유사하게 그냥 따와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국세청은 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게 특허권 가지고 하지 말고 네네. 그냥 회사 이름이나 네. 디자인이나 뭐 LG 이런 거 간단하게 LG 야 이거 내 머릿속에 나온 거야 네. 이거 이제부터 자 나한테 그 브랜드 로열티 내라 네네. 그랬으면 네. 그건 누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걸 특허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표권이 더 비쌀 네, 텐데. 상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요거랑 비슷한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표권 돈을 누가 했고 실제로 어디서 만들었고 상표권 내는데 뭐 어쨌든 디자인도 맡겨야 되고 돈도 누가 썼는지 막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이슈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두 번째 특허권의 매각 대가가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됐어요. 이제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직무 발명이란 것으로 보게 돼 있고 이거는 근로의 대가로 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던 분들이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당하신 거죠. 이거는 직무 발명 보상이야. 너가 받은 건 직무 발명 보상금이야. 해서 과세가 되는데 저건 말 된다.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얻은 걸로 특허를 냈으면 네. 그 특허의 대가도 월급으로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네. 야, 그래 이게 직무 발명 보상금이야. 그런데 이게 대가가 정당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야,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데 시가로 거래해야지. 그거보다 많은 것은 비용 부인.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서 이 세 개가 이 과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과세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세가 되고 있으면 제가 특허와 관련해서 네. 그동안 네네 제가 이게 왜 제가 뭐 국세청에 연락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럼 회장님 명의로 특허 났던 거 다 조사해봐. 그거네요. 네 아마 지금 특허권이 네네.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오간 거래 있으면 다 갖고 와. 네네. 와우.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이제 판례나 이제 법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키워드를 치면은 이제 그 신판례, 법원 판례들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특허권, 기타 소득만 쳤는데 심판원 다 기각으로 한 면, 두 면, 세 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걸 보면서 아 요새 이거 과세 내고 있구나. 요거 그리고 계속 불복하고 있구나. 근데 텍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아 대표님 이거 됩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가지금 몇 억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절세하시고 또 법인이 특허권 취득하면 또 그 감가상각하면서 경비로 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경비로 떠시고 저랑 같이 하시죠. 이렇게 이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옛날부터 될 거 다 돼요라고 했겠지만 과세가 되는 순간 둘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그리고 이제 불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불복을 하다 보니 계속 심판원 결정례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망한 컨설팅이네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과세관청의 논리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과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회장님은 왜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되는데 네네. 내 회사니까 네네. 왜 내 특허권을 사간 걸로 해라 회사가 그랬을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급여가 높으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데 네. 특허권 매각은 일회성 소득으로 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만 뭐 양도세든 기타 뭐든 소득세. 내니까 기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가 아. 60%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필요 경비가 네네네. 특허를 고민할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세를 100억을 받으면 무조건 100억을 받으면 무조건 그게 다 이제 근로소득세로 최고 50%까지 세율이 나오지만 아. 45% 플러스 4.5%니까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네. 하고 싶겠네요. 그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대표이사나 창업자가 특허를 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억울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뭐 직무 뭐, 그렇죠.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네네네. 정당한 대가냐 뭐 보통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온 회장님이 이것저것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혹시 이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거 좀 묘하죠. 아, 네.
국세청이 아까 보니까 뭐 그렇게 네. 호락호락하진 않으니까 막 네. 그런 사례라면 아마 정상이 참작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 그런 사례를 봐서 실제로 본인이 개발했다고 하고 음. 또 이제 비용도 직접 지출하고 또 비용을 네. 직접 지출하는 게 중요하고 네, 뭐 그런 것도 그러네요. 하고, 네 이게 뭐 직무, 뭐 업무와 완전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뭐 애초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회사에서 내는 모든 특허는 회장님 돈으로 사비로. 일단은 사비로 특허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뭐 향후 몇 년간 별로 쓸모가 없으면 그때 회장님이 이제 내 돈으로 쓴 거니까 회사 경비로 다시 바꿔줘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근본적으로 세율과 세법을 공정하고 누가 생각해도 그래 이거는 내야지라는 걸로 만들어야 이런 게 없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요. 네, 네, 미국에서는 본인이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그냥 그거는 꽤 뭐라고 합니까? 절세라고 합니까?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제를 해주고 네, 네, 비과세를 해주고 네, 네, 본인이 거주 안 한 집은 그냥 무조건 네,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니까 네, 네, 내가 거주한 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가구니 2주택이니 3주택이니 안 하는데 네, 우리는 내가 거주 안 한 것도 1주택이면 비과세 해주고 내가 거주를 하고 다녔어도 집이 2채 3채 있으면 중과세 하니까 네.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법은 미제가 좋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면된 혜택이 많아요. 그렇죠. 메인 네. 홈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대한민국과 다른 점은 대한민국은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한민국도 본인이 거주하고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되고 거주 안 하면 뭐 또 이제 40%까지 되는 게 이제 현행 세법인데 어쨌든 본인이 가진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하지만 이거 반대돼서 만약에 2주택만 돼도 바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세율 중과세되는 격차가 게- 너무 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양극단이라는 거죠. 문제가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런 이제 돈만만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법인 필승의 황범석 세무사님 네. 세금에 대한 지식은 가득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소득을 만들면 되겠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네. 네. 그 어떤 컨텐츠를 들을 때보다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하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요거는 준비하신 거니까 네네. 저희가 곧 다시 한번 청해서 네, 네. 나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갖고 오신 요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없는 것도 것도 있고 있는 네. 것도 있고. 신상으로 준비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알다 보면 이게 뭐 세금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아 세상 저런 거고 저런 고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 네. 공부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필승! 세무법인 필승의 네. 황범석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